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기가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이건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라고 좀 세게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업과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의 회사 소개를 살펴보면 2004년 설립된 반도체 기판 관련 글로벌 장비 업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보면 반도체 기판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회사의 상황을 파악해보려면 언제나처럼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가비스는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의 80.6%가 AOI와 AOR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AOA는 아는데 AOI, AOR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AOI는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무게가 무려 2.6톤이나 되는 큰 장비인데요. 오토매틱 옵티컬 인스펙션의 약어로 반도체 기판의 오류를 광학적으로 검사해서 불량이 있는 제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불량품이 그대로 제품이 되어 나간다면 신뢰도에 매우 큰 영향이 있으므로 검사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O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OR은 오토매틱 옵티컬 리페어의 약어입니다. 단순히 검사해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기판의 간단한 불량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동 수리하는 장비입니다. 이처럼 불량으로 팔지 못할 제품을 간단히 수리해서 팔 수 있으면 업체의 생산 수율이 높아질 수 있기에 매우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두 장비 모두 옵티컬, 광학이란 말을 써서 매우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도체 기판의 불량을 사람이 수동으로 확인하거나 AI가 자동으로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검사와 수리의 대상이 되는 반도체 기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검사와 수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기가비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라디오 만들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녹색의 기판이 있습니다. 이 기판이 바로 PCB입니다. 회로가 인쇄되어 있는 기판이란 뜻으로 프린티드 서킷 보드의 약어입니다. PCB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없어 실생활에서 자주 안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리모컨부터 TV, 컴퓨터 보드 등 전자제품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PCB는 부품을 고정하고 부품 사이에 전기와 신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인두와 남냄새 때문에 조금 무서운 일이긴 할 수 있겠지만 PCB에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납땜으로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PCB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PCB가 없었다면 모든 부품을 전선으로 이렇게 일일이 연결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PCB를 통해 부품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고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 안정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하지 않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단가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PCB 기판 관련 기술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봤던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에 패키징 공정이 있습니다. 8대 공정 중 가장 마지막인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PCB 기판 등의 반도체 칩이 연결되기 위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어봤다고 우기고 싶은 80486, 흔히 486이라 얘기했던 컴퓨터 핵심 부품 CPU가 있습니다. 원래는 웨이퍼를 통해 여러 개가 생산된 후 잘려서 패키징 공정을 거치면 이렇게 개별 제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반도체 칩 자체에는 어떠한 보호시설도 없기에 단단한 외부 케이스로 보호를 받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전달하여 열 배출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반도체 칩만으로는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은 매우 작기에 외부와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자체는
CPU가 장착되어 CPU 기능을 이용하고 메모리와 디스크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메인보드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패키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 형태가 되고 나서야 CPU 소켓에 장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가 서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와 반도체 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리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구리핀을 통해 전선처럼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실 반도체는 매우 작은데 그에 비해 CPU 상품은 매우 컸습니다. 그에 따라 핀의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 아주 작은 반도체에 상대적으로 큰 기판을 부착하고 이를 전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판도 PCB라고 부릅니다. 실제 486 칩을 살펴보면 반도체 칩은 이렇게 작은데 제품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칩과 PCB를 연결하는 방식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실제 전선, 와이어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와이어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와이어 본딩 방식은 반도체 칩과 선을 연결하는 1차 본딩, 그리고 PCB 기판과 선을 연결하는 2차 본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납땜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열 압착이나 초음파 또는 함께 사용되는 열 초음파 방식으로 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이 선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고, 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조금이라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이 있는 만큼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반도체 칩 자체는 작은데 선으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커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칩을 하늘을 보게 하고 전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칩을 뒤집어서 바로 PCB 기판에 맞닿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선 없이도 바로 연결되기에 거리도 매우 짧아지고 부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와이어 본딩과 달리 반도체 칩을 뒤집었다고 해서 뒤집었다는 뜻을 가진 플립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플립칩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전선, 와이어 대신 PCB와 연결되는 것을 볼 또는 범프라고 부릅니다. 전선이 없으니 거리가 줄어들고 전선보다 더 직접적으로 붙어 있으므로 강도도 높습니다. 또한 전선은 주로 외곽에서만 연결될 수 있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 숫자에 한계가 있는데, 플립칩 본딩 방식은 아랫면을 모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PCB 기판과 연결되는 접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접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반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도로가 광주의 무진대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왕복 8차선 도로와 왕복 1차선 도로의 교통 처리량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차선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접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를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플립칩 본딩이 사용된 인텔의 모바일 셀러론 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제품과 달리 반도체 칩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고 하단에 PCB 기판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선 없이 뒤집혀서 연결되어 있는 방식, 바로 플립칩 본딩 방식입니다. 아예 SK 하이닉스 뉴스룸에서는 와이어 본딩은 고정적인 방식이고 플립칩 본딩 방식이 발전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핀 연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486 CPU 칩과 컴퓨터 메인보드가 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핀 그리드 어레이, 줄여서 PGA라고 부릅니다. 매우 오래된 486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니 핀을 이용하는 PGA 방식이 매우 구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아직까지 AMD의 최신 CPU인 라이젠 칩에서도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핀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핀이 구부러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잘못 껴서 직접 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이런 PGA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핀을 없애고 접점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한 방식이 랜드 그리드 어레이, LGA가 있습니다. 핀 없이 메인보드와 CPU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CPU 같은 반도체 칩의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접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도로에 비유하면 자동차량이 늘어나는데 도로가 그대로면 속도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칩이 고성능이 될수록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텔의 PC용 CPU만 봐도 이전에는 1200개의 접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1700개의 접점이 생겼습니다. 접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텔 CPU 칩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370개로 시작했던 접점 수는 개인용 PC 제품의 경우 1700개까지 늘어났지만 고성능 서버 제품의 경우 3647개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LGA 방식으로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늘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 볼 그리드 어레이, BGA입니다. 핀이나 랜드 대신에 볼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방식보다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기에 같은 면적당 더 많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볼 혹은 펌프는 솔더 볼입니다. 솔더 볼은 사실상 납땜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PGA, LGA는 소켓에서 CPU를 분리하고 다른 CPU를 설치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교체를 할 수 있지만 BGA는 납땜과 동일하기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반도체 칩을 뒤집어서 위치하고 선을 사용하지 않는 플립칩 방식과 BGA 방식이 함께 사용되어 FC-BGA라고 부릅니다. FC-BGA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연결을 할 수 있어 고성능 장치에 사용됩니다. 특히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한 서버용 CPU와 GPU 등 고성능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살펴보면 GPU 칩도 볼로 연결되어 있고 고성능 메모리도 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져서 다시 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픽카드까지 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C-BGA 기술은 AMD와 인텔의 고성능 서버용 CPU는 물론 애플의 CPU인 M1과 M2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PCB만 생각하면 기술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은 별로인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도체 칩이 고성능 미세화되면서 해당 기술도 매우 발전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일반 PCB가 단면 한 층만 사용하는 것과 달리 FC-BGA는 10층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 M1용으로 공급하는 FC-BGA를 보면 두께가 0.1m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얇은 두께로 오류가 없는 제품을 공급해야 하기에 검사 장비는 필수입니다. FC-BGA 시장을 제품의 생산량,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매우 작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기술에 비해 별로 사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FC-BGA 기술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성능 제품에 사용되는 기술이기에 매출로 보면 비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FC-BGA 시장은 일본의 이비덴이 1위, 신코덴키가 2위,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나냐가 3, 4위, 오스트리아의 AT&S가 5위, 그리고 삼성전기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우리나라가 시장을 나눈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기가 애플을 수주함에 따라 점유율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비스의 사업 영역인 FC-BGA용 시장에는 국내 경쟁사가 없습니다. 글로벌 회사로는 미국의 KLA, 중국의 CIMS들이 대표적이지만 생산업체들의 대부분이 현재 기가비스의 장비를 채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실제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생산 상위 업체인 중국의 나냐,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서의 경쟁업체 상황을 살펴보면 메이저 업체의 80%가 기가비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L사만 중국의 CIMS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L사는 LG이노텍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가비스의 제품을 경쟁회사 제품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의 회로도 지속적으로 미세화되기에 얇은 회선을 파악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입니다. 현재 광학 검사 장비 중 3마이크로 제품은 기가비스가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고 이보다 더 정교한 2마이크로미터는 업체에서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리 장비인 AOR 장비도 2019년 5마이크로미터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고 또다시 세계 최초로 3마이크로미터 제품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경쟁사에 비해 우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일본 업체의 자동 라인 대량 신규 수주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의 여파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고 2022년은 중국과 대만의 대량 수주로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기가비스는 업체들의 증설이 있을 때 매출과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FCBGA 생산 주력 업체들이 현재 대규모 증설을 진행 예정이기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수익성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기, LG노텍이 미래는 결국 FCBGA라며 적극 투자로 1위를 노린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업황이 안 좋아도 중장기적으로 강한 성장이 예고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고 밝혔기에 당분간은 기가비스가 시설 증설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고영 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스, 넥스틴, 인텍플러스 등 코스닥에 상장된 4개 업체가 사용되었습니다. 4개 업체의 펄을 평균한 적용 펄 배수는 21.80입니다. 기가비스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277.5억 원이지만 일시적인 지출인 주식 보상 비용 101억을 더해 약 378억 원을 적용 당기순이익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적용포 21.8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은 65,082원이 되었습니다. 기가비스는 미래 수익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모가가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한 43,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평가액 대비 여전히 33.93% 할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5월 15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5월 16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상장은 5월 24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변동이 된다고 해도 근처에 청약이 없으므로 단독 상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의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39,700원을 8.31% 초과한 4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엔 1,757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669.6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가비스의 1,669.6대 1은 SBB테크, 뉴로메카보다 조금 높고 세비캠, 투르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요 측 경쟁률을 그래프로 나타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측 분포는 대부분 상단 초과에 몰렸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무려 96.88%이고 상단이 3.07%, 상단 초과와 상단이 아닌 건수는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은 공모가로 결정된 43,000원 이상이 무려 89.63%에 이릅니다. 어찌 보면 43,000원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잘못 본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49.06%, 수량 기준으로 49.52%라는 매우 높은 의무보유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기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개월이 8.14%, 3개월이 제일 많은 22.4%, 1개월이 16.61%, 15일이 2.74%입니다. 단기인 15일 1개월보다 장기인 3개월 6개월이 많기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무보유 가격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요 측 의무보유 확약 결과와 비교해보면 기가비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LG에너지솔루션 4x4 다음가는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가비스의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너무나 월등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측 결과만 놓고 본다면 상장일 하락 가능성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6%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38억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가 277만 7,283주입니다. 최근 진행되었던 마이크로트 나노가 275만 5,439명, 나노팀이 33만 8,032명의 청약자가 참여했습니다. 기가비스의 균등 주식수는
추첨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13,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3,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9,025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기에 온라인 전용 등급의 청약 한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43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공모가 4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451억 원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85만 5,204주가 있습니다. 기가비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3.2%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금액으로는 1,265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신청이 매우 높기에 의무보유확약 신청 비율이 130%만 반영된다고 해도 유통 가능 비율은 15.43%까지 떨어지고 금액으로는 840억까지 낮아집니다. 다만 실제 배정 비율은 이보다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에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9.08%, 일반 청약자가 18.85%, 기관 투자자가 52.07%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29.08%로 아주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으로는 무려 368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 규모가 큰 점이 유일하게 아쉬운 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18.6만 주, 기타 기존 주주가 66.9만 주입니다. 소액 주주의 주식수가 11.32%이지만 주주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기에 기타 기존 주주도 일반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내역을 통해 기존 단가를 살펴보면 2022년 8월 20일 기준 주당 단가는 공모가보다 조금 낮은 35,000원입니다. 공모가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가비스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도 없고 우선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없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들과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기가비스는 범한 퓨얼셀과 비슷한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소카, 루닛, 수산인더스트리, 성일 하이텍보다는 적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6.65%가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구주 매출이 있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들을 살펴보면 모두 최대 주주와 임원들입니다. 기가비스의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임원들은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주식을 팔 수 없기에 가진 주식의 일부를 구주 매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가비스의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임원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삼성전기에 입사해서 2024년 3월까지 근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FCBGA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삼성전기와 어느 정도 인연이 있기에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의 오류를 검사하고 수리하는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FCBGA 관련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는 GPU, 서버용 CPU 등 고부가 가치 반도체들이 사용하기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괜찮고 수혜 측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단독 상장입니다. 다만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많기에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실절 배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기가비스를 청약 안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종목도 청약을 안 하면 아예 청약할 종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체에 투자 및 증설이 예고되어 있기에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장 초반 이익을 실현하신 후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77.7%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77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좋아요로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